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크시장. 쓰다 내놓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제품, 부속품이 즐비하다. 젊은 층이나 찾을 법한 시장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구경을 나왔다. 신기한 물건. 김홍덕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췄다. 이건 뭘 때 쓰는 거야? 이내 두 눈엔 호기심이 어린다. 어느덧 우리 곁에서 사라진 옛날 물건. 지난 54년간 할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모아왔는데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만물 수집가라 부른다. 대전 유천동의 평범한 주택가. 허름해 보이는 이 집. 그러나 동네에서는 소문난 보물 창고라는데 대문 입구부터 눈길 사로잡는 물건들. 장롱이며 전축, 시계들이 즐비하다. 거실이며 안방도 다를 바 없다. 물건이 빽빽이 있는 진열장이 가득 들어차 있어 여유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수집품은 이미 옥상까지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다. 여기가 제 아주 보물 창고다시피 한데 한번 보셔요. 뭐 기가 막히게 그냥 참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있으니까. 여기는 진열되지 못한 수집품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득 찼다. 할아버지는 이 시간의 흔적 속에서 잠시 옛날로 돌아가신다. 도시락에서 요강까지. 비싼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쓰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모아두셨다. 어느덧 우리 곁에서 사라진 생활용품이 할아버지 보물창고에 모두 모였다. 세월의 흔적과 추억이 깃든 잡동사니. 할아버지에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화 쓰는 건데 옛날 이게 참 50년대에 쓰던 전화기 난로인데 이게 오리지널 신주로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것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안 판다는 걸 어거지로 그냥 가서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 전국으로 발품을 팔아 사온 건 기본. 주민에게 매달리다시피 얻어올 정도였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 잡동사니에 애착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제 전쟁 나고 후에 이렇게 이제 실탄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깍쟁이 이렇게 주워다가 그냥 실때 그 깡치기라고 해서 실탄 따먹기, 그 빈 깡치 따먹기 그런 거 이렇게 모으고 뭐 어디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있으면 그 주워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모아져서로 시방에 와서는 이제 참 이게 수집가가 되고 골동품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애초에 수집하려고 생각은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군에서 일하는 형 덕분에 평소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건을 접하면서 수집의 맛을 들인 할아버지. 그렇게 물건을 모아온 세월이 54년.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수집한 것이 벌써 2만여 점을 넘었다. 수많은 수집품 중에 김홍덕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건 뭘까? 모양도 별난 요 노래방 기계. 미군이 떠나면서 파는 걸 할아버지가 사들이셨단다. 갑오 1호로다가 내가 거시가고서 제가 안돼 그냥 애들도 이렇게 이걸 보고서 그냥 환장하네. 뭐라고요? 애들도 이렇게 이걸 보고 서로 환장하래요. 왜요? 이게 시집갈 적에 딴 건 싫어도 이거 달라고 이런 정도로다가 그냥 거시가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이제 생각해봐야 알지.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고 있었더니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어린이마 무랑나 저고리가 구준비에 젖는 구려 도토리
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밭달재에 이렇게 할아버지의 시름도 종종 달래주니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 정원수에 가지치는 일거리가 들어왔다. 사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놀라운 수집벽을 보고 유산이 많을 거라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수집품을 사들인 돈은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 조경, 전기, 목수 조명일을 해서 벌어들인 것이다. 어렵게 번 돈을 수집으로 쉽게 내어주니 아쉬울 법도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물건 사는데 아깝진 않으세요? 아이고 아까우면 어떻게 수집 못해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일단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들이고 본다는 거 이런 것이지. 아까워서 것이 가면 하나도 못 사죠. 일할 때 생각하면 참 하나도 못 사지. 귀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온 김홍덕 할아버지. 일단 습관처럼 하나하나 살펴보지만 벌써 반세기 동안 없는 것 없이 수집을 해온 할아버지의 관심을 끈 것은 그림도 화병도 아니었다. 손에 들려있는 건 옛날 낡은 총 한 자루. 지금은 이런 게 있지도 않아. 그거. 총열이나 이런 무쇠 종류로 봐서는 좀 튼튼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이게 외정 때 왜 일본 시대 이게 나온 거지. 여기서는 이게 있지도 않았고 입에다가 이렇게 도화선에 물고 다니면서 넣었다가 이렇게 넣고서 한번 꺾어서 넣고서 이렇게 다치고서 하면은 톡 하면 사람 떨어지는 겨. 조금 비싸. 좋은 물건을 보자마자 선뜻 쌈짓돈이 나온다.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사고 보는 게 할아버지의 수집 원칙이다. 했는데 그대로 사장님 그때 보셨던 대로 그대로예요. 웃음도 절로 나고 오늘은 꽤 운이 좋은 날이다. 눈이 뜨여서 말이야 이걸 나 네.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거야 뭐 이 흔해 빠진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구하기가 힘들거든. 이게 마침 또 이게 여기 와 보니까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한점 구하시겠죠. 김홍덕 할아버지가 오늘은 먼 길을 나섰다. 대전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골동품이 있는지 한 달에 한두 차례 나들이를 하신다. 이제 모을 만큼 모아 비슷한 물건이 많은 할아버지. 그저 보기만 할 뿐 선뜻 사지는 않는데. 다른 가게에 들어서니 할아버지의 눈길을 끄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찍는 거야 그래. 그 물건 사러 다니. 종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렇게 종도 되고 주전자도 되고. 물리서 와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재밌잖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바로 흥정에 들어가고 은이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기분이요? 물건을 하나라도 좋은 걸 가지고 오셔야 돼. 아니 귀한 거지. 그게. 할아버지는 결국 주전자를 손에 넣으셨다. 축음기에서 노래는 흘러나오고 할아버지는 뭔가를 열심히 닦느라 바쁘다. 할아버지 손에서 점점 윤이 나는 건 어제 산 주전자. 마음에 들어 사온 물건을 고치고 수리하고 빛을 내는 일은 할아버지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도 절로 나온다.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아 기분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지. 뭐 재즈지 뭐 그냥. 이게 비싸게 주고 샀어도 참
마음이 탁 들고 그냥 이런 것을 거시겠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지 뭐. 돈이라는 게 안 아깝다니까 이런 거 사고 이렇게 거시가면. 아니 그렇게 물건이 많은데도 또 사고 또 기뻐하시고. 아 그러면 전부 다 틀리는 것이 있으면은 사면 그냥 사는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항상. 할아버지가 한참이나 광을 낸 주전자는 볕 잘 드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할아버지의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다. 방문객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작은 박물관도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이건 저 주전자 우리나라에 그 많이 같은데. 아니야. 아니죠? 이건 무슨? 어머 저 요강 좀 봐. 옛날 그 요강이야. 논요강. 논요강. 저 요강은 옛날에 있던 요강이잖아요. 아궁이 풍로라고 그러지 이거를 풍로. 바람 나오게 하는 거. 세월에 묻혀 자취를 감췄던 물건을 보면서 향수를 느끼는 다 사람들. 이런 펌프를 썼었잖아요. 집에서도 있었지. 이거. 그러니까 가정 집에서도 이제 보통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모으시지.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잖아. 전부 다 기름칠하고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이게 저거 쓸 것인데 그냥 버렸구나 하고서 내가 주워다가 닦아서 해놓으면 저희 골동 보면 온 기념으로 뭐 좀 하나 주세요. 기념품 달라고 살짝 떼써 보는 손님. 그건 사갖고 와서 나한테 기증하라 해야 돼요. 이 수집하는 사람한테는 달라고 하면은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아 그것도 배워가네. 그것도 배워. 작은 것 하나 내주지 않는 김홍덕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겐 통하지 않는 얘기다. 저희도 한 20년 된 다름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수집품.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니 큰 물건에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이런 걸 어떻게 수집을 하셨대요? 잔잔한 것까지도 소리 보신 게 하나도 없으시네. 이런 것까지도. 보면 나는 다 보물 던지요. 바늘 한 개라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다 내버려. 이 주사위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필요 없어서 다 내버린 거거든. 이게 내가 다 크고 작고 한 걸로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할아버지의 수집품을 통해 잠시나마 옛날로 돌아가 행복했던 한때를 떠올리는 방문객들. 할아버지의 수집품은 세상 사람들이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다방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이래서 과거로 돌아갔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인재가 먼저나. 요령을 보면서 만가가 내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시골서 있을 적에 저거 흔들었잖아. 그러니까 본 거.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구경 온 사람들도 추임새로 하나가 된다. 항에 올라가가지고. 옛날 요령 하나로 금세 모두의 마음이 열린다. 보니까 그거네.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나. 오늘은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날이다. 지난 6개월간 서울을 오가며 문화재 교육을 받아오셨다. 모아만 왔지 교육은 처음 받은 할아버지. 골동품에 대한 식견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수료증을 받으면 할아버지는 골동품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쉽진 않았지만 먼 길 마다 않고 다닌 보람이 있다. 고1을 바라보는 나이에 받은 수료증이 할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아이고 졸업한 것 같죠? 예? 학교 졸업한 것 같아. 졸업장 탄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이제 허가서를 득해가지고 매매업을 하실 건가요? 안 해요. 나는 매매라는 건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수집만 할 거예요. (50년이) 넘는 수집 인생. 할아버진 어느새 백발이 됐다. 애지중지 모으기만 했지 단 한 점도 팔지 않았던 수집품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할아버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요즘 할아버지의 고민거리다.
청주에 사는 큰아들이 왔다. 큰아들이 오면 할아버지는 새로 사들인 골동품을 은근슬쩍 자랑하신다. 놈을 이렇게 차치는겨. 이렇게 차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로 조정해가지고 이제 탁 쏘면 새 한 마리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 엊그제 사온 총으로 아들의 호기심을 끌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저 비웃음만 보인다. 전에서부터 이게 쓰던 건데 꽤 오래. 이게 인사동에서 내가 사갖고 온 거지만 여기 이제 날 아버지가 좋아서 하신 일이니 반대는 안 했지만 역시 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아들. 취미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도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걸 눈으로 봐도 이게 조금 가만. 할아버지는 큰아들과 마주 앉아 속내를 털어놓는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참 54년 동안 이게 수집을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선뜻 준다는 것도 의식이고 참 시에서로 박물관을 진다든가 이렇게 이름 있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기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대로 그래도 이게 이름이라도 아버지가 거시간다는 거 하지만 너희들한테 그냥 줘서 그냥 나 죽은 다음에 거시가면은 그냥 이거 고물로다가 팔아먹으면 단돈 몇 푼어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더 모으고 싶은 취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뭐 어디 뭐 더 이걸 뭐 내가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파시기 싫다면은 그냥 어디에 기증하시고 싶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하시는데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건강하신 한 몸으로 그냥 사시면 되죠 뭐. 여기 저 학인이 뭐니 그게 다 봉지 담배요. 겁니까? 우리 수영에 있었나? 오늘도 할아버지의 수집품 앞에서 탄성을 자아내는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은 특히 담배에 관심을 보인다. 고단한 세월, 애환을 함께했던 기호품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2,000점이 넘는 데다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담배는 할아버지의 자랑이기도 하다. 지금 사실 12,000장만 저기 모여 있어도 상당한 참 값어치 있는 게요. 남이 볼 적에 내친김에 비밀스런 가방까지 내리는 김홍덕 할아버지. 나름대로 다 거시기를 해놨지. 가방이 열리자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담배에 놀라는데 못 보던 거 천지지요. 옛것을 대했을 때 시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건 할아버지의 짜릿한 희열이기도 하다. 이제는 할아버지만의 수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으로 되돌려주고 싶다. 전국 방방곡곡 발품을 팔아오던 김홍덕 할아버지의 수집품. 할아버지의 정성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모아온 건 옛 물건만은 아니다.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지난 세월의 향수가 아닐까. 가방 하나 둘러매고 집을 나선 만기 씨. 오늘도 그의 외출이 시작된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어딜 가는지 궁금해한다. 오늘 어디 가셔? 오늘은 저 요양원. 왜요? 네. 아유. 네, 방문이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친근한 모습. 사람들은 만기 씨의 선행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래서 끼고 다니셔야지. 못 먹으니.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참. 이게 국민 포상감이야. 왜요? 국민 포상감이요. 노약자, 장애자 무료 이발을 이어. 만기 씨 일상의 대부분은 이발 봉사다. 사랑의 가위손. 만기 씨를 따라다니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다. 오늘 그가 봉사할 곳은 대전의 한 병원. 이발하러 왔습니다. 머리 깎으세요. 네. 할아버지 머리 깎아드린대. 이쁘게 깎아드릴게 할아버지. 머리 깎으러 왔지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주 목요일이면 병원에 오는 만기 씨. 환자들은 그를 오랜 친구처럼 만든다. 이뻐? 마음에 확 들어? 네, 좋네요. 마음에. 항상 상냥하게 잘 깔끔하게 깎아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세요.
만기 씨는 병원 복도 끝에 자리를 잡고 이발기와 빗 그리고 가위 같은 미용 도구를 꺼내놓는다. 그러면 조촐한 이발소가 차려진다. 오랜 병원 생활로 지친 환자들, 그나마 단장을 할 수 있는 이날을 기다린다. 자신이 그분들께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만기 씨. 할아버지 이쁘게 깎아줘요 그래. 이쁘게 깎아달라 했죠. 13살 때 배운 이발 기술. 그 후 15년간 이발소를 운영하는 동안은 그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배움도 짧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맛도 알고 가정도 이뤘었다. 그의 삶도 남들처럼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만기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만기 씨의 첫 번째 시련은 결핵에 걸리면서부터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이발 면허를 취소당한다. 이후 막노동을 전전하면서 몸을 함부로 한 탓에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친 만기 씨. 가족과도 헤어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살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위기에서 희망을 붙잡았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요. 그 같은 병실에 있던 할아버지가 피부암 걸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방문 이렇게 돈 받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돈 받고 머리 깎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할아버지가 2,000원밖에 없다고 좀 깎아달라니까 그걸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예매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요. 당장 가서 가위 발광 사갖고 와서 당장 깎아드리고 할아버지 또 누가 모욕도 깨끗이 시켜드리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나시고는 우시더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빼오면서 커피도 빼오면서 참 고맙다고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글썽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내가 머리를 그때서 이걸 봉사해야겠구나 해서 계속 그때부터 그냥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뻐지네 이제. 멋있어져. 작업을 잘해서. 맞지 깎아드려야지 아주. 동병상련의 마음. 만기 씨 자신이 쓰라린 아픔을 알기에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닐까. 대전의 한 임대 아파트. 만기 씨가 사는 집은 조그만 부엌에 거실 겸 방 한 칸이 전부다. 정부 보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냉장고 속 살림도 옹색할 정도. 넉넉함은 그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데 만기 씨의 몸은 밥보다 한 대의 주사가 먼저 필요하다. 그는 당뇨 환자다. 20살에 발명한 당뇨는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왔고 주사를 놓는 건 밥 먹는 것만큼 익숙해졌다. 나름대로 살뜰하게 차리는 식사지만 식당 앞에 앉는 건 늘 혼자다. 신만기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과 헤어졌다. 뚜렷한 직업 없이 이일저일 전전하고 육체의 병도 깊었던 10여 년 전. 몸조차 수술이기 힘들었을 시절 자신과 가족 모두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가족은 떠났다. 허나 몹쓸 병은 그의 곁에 남아서 합병증까지 일으켰다. 당뇨 합병증에 뇌경색, 고혈압,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까지 그가 앓고 있는 병들만큼 한 번에 먹어야 할 약의 양도 만만치 않은데
양호에 아예 징그러 죽겠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사는데. 안 먹으면 죽어요. 스스로를 다스리기엔 병이 깊었다. 외로움 또한 깊었다. 만기 씨의 생의 의지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결국 만기 씨는 생을 등지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막 살기가 싫더라고요. 가서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살기가 갈수록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어본다고 그냥 이제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병원이더라고요. 수갑채가지고. 그래 내가 얘 얘기 들었는데 왜 안 죽었나 이렇게 막 물었더니 뭐 그 형사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죽으려면 곱게 죽지 그렇게 죽냐고 그래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질러가지고 이제 징역 살았지요. 방화 혐의로. 그랬던 그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되살린 계기는 이발봉사. 시작. 야, 지팡이 지붕. 주로 장애우나 노약자가 만기 씨의 주요 고객이다.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 만기 씨 역시 같은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만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비록 나눌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이런 작은 베품, 받는 사람은 큰 선물인데 너무너무 고맙죠. 누가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한번 끌고 가서 저 가서 그냥 저쪽 있을 때는 미정원이 저기 미용사 저기 이봐서 끌고 가서는 한번 얼마나 무겁고 막 힘들고 그냥 아주 이렇게 엉떡 뛴 길을 가려면요.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밀어주고 막 그래갖고 가서 깎고 그러면 아주 그냥 이 아저씨 여기 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오셔서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당시 그냥 완전히 달라진 그의 인생.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면서 만기 씨의 희망도 다듬어졌다. 어둠과도 같았던 소외된 삶에서 나눔의 밝은 세계를 만난 것이다. 시원하게 깎았네. 마음에 드네? 만기 씨는 환하게 웃는 그 이웃들의 얼굴을 닮아갔다. 와 진짜 왔어. 아니 안 아플 때 진지 많이 잡수요. 네, 진지 많이 잡수시고. 예. 사람들 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네. 네, 그래요. 자꾸 웃어줘요. 자꾸 이렇게 웃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 할아버님들 이렇게 즐겁게 좀 해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이런 웃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겠구나. 하면서 이래서 자꾸 거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웃어지고 그래요. 오늘은 만기 씨가 대전 납골당을 찾았다. 거금 2만 원을 들여 조화도 하나 사는데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고인을 찾아가는 길. 만기 씨처럼 외롭게 살다간 독거노인이었다. 병원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6년간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만기.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리 안 해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과는 헤어지고 어찌 보면 사랑을 느낄 새 없는 건조한 삶이었다. 세상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신의 마음이 허물어진 건 돌아가신 그분 덕분인지도 몰랐다. 그 할아버지 그래갖고 정의를 더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랑이란 걸 몰랐어요. 이게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항시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항시 속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누구든지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소영 씨 나요. 팀장이요. 그 봉사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온 만기 씨. 전화통에 불이 난다. 여기저기 연락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내일 봐요. 은주 씨 나요. 팀장이요. 아이고 저 뵙기 힘들어. 아유, 걱정했잖아. 빽빽히 붙여놓은 메모지. 임의용 봉사를 하는 회원들 연락처다. 만기 씨는 우리들 임의용 봉사단의 팀장이다. 처음 4년간은 도시락을 갖고 다니며 혼자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5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한다. 주말까지 잡혀있는 봉사 스케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만 25곳이다. 우리들 임의용 봉사단이 함께 움직이는 날.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는 상관없는 법. 커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파마 염색 서비스도 추가됐다. 그만큼 손도 많이 가는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셀프 서비스로 알아서 척척 일이 진행된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다. 이곳에 오면 돈 들이지 않고 꽃단장을 하니 저절로 웃음꽃도 활짝 핀다. 좋죠. 얼마나 좋아. 그냥 미장하고 가도 되잖아. 미장원 가도 되지요. 되는데 우리야 미장원 한 번 가려면 뭐 25,000원, 최하가 15,000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가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염색까지 다 해주고. 봉사자들이 왔다고 해서 만기 씨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스승으로서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르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중의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움을 주는 것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난 10년간은 도움을 주며 살았다.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만기 씨의 마음. 이 많은 사람이 봉사를 나온 것은 그런 그의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서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사시는 분 같아서 항상 안타깝고 좀 도움이 저래도 좀 될까 그런 생각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만기 씨에게 깎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손이 많아도 만기 씨는 보통 30-40명의 머리를 깎는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노동량이다. 바삐 손길을 놀리다 잠깐 밖으로 나왔다. 팔을 주무르는 만기 씨. 요즘에는 자꾸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와서 견디기가 힘들다. 혹시 집에 와서 그냥 주무르고 그래요. 물리치료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데도 계속 그런 활동하세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찢어지는 것 같아요. 툭툭 튀면서 그냥.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만기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혈당과 심전도는 기본 검사 사항. 오늘은 감각이 사라지는 말초신경장애가 심해진 듯해 병원에 들렀다. 무릎 윗부분은 괜찮으시고요. 무릎 위는 괜찮고 여기서부터 무릎 아래쪽으로 무릎 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발등 쪽이 많이 네, 힘드세요? 굽고. 발바닥 쪽이 많이. 바닥. 발바닥도 그렇고. 만기 씨는 불과 열흘 전에도 쓰러졌었다. 서천으로 봉사를 갔을 땐데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렇지만 그는 누워있기를 거부한다. 누워서 쉬면 편하지만 절망과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다. 허나 힘들어도 부지런히 몸을 놀리면 그만큼의 활력이 생긴다. 다행인 것은 쓰러지는 횟수가 그나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게 제 신조가요. 제가 누우면 드러누워 있으면 죽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걸으면 살고 그래요. 그런 각오를 하고 다녀요. 어차피 누워서 죽으나 봉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집에서 이제 또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봉사하면 그 잊어본 것도 몰라요. 아픈 걸 좀 잊어버리더라고요. 만기 씨는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많다. 없는 돈을 쪼개서 산 미용 도구를 직접 챙긴다.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았다. 그에게 힘이 남아있는 한은 쓸 도구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한다. 오늘도 만기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선다. 그가 세상에 내놓을 선물은 그 자신과 가방이면 족하다. 절망 속에서 만기 씨가 찾은 희망은 미용 봉사였다. 소외된 이웃에게 아름다움과 정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 오늘도 만기 씨는 외출 중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외출. 그는 행복을 찾아 나선다. 백범 기념관. 6월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박물관은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하나하나에서 백범은 물론 당시 독립투사들의 치열했던 항일 정신이 엿보인다. 김구 선생이 자신의 독립운동을 기록한 백범일지.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이 있다. 봉비는 비록 여성이나 총명과감하여 전시의 효과와 능률이 뛰어나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 우리 독립운동사의 최초의 여성 광복군으로 기록된 신정숙 선생. 바로 그분이다.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한 아파트. 이곳엔 신정숙 선생의 아들 김건웅 씨가 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를 되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국가유공자였던 어머니와 찍은 사진도, 김구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 결국 김건웅 씨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재판. 국가 유공자들의 증언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그를 아들로 인정했다.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하루 이틀도 괴로운데 근 2년 이상이란 세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를 되찾게 된 거죠, 이제. 김건웅 씨가 몇 년이 걸려도 꼭 되찾고 싶었던 어머니. 신정숙은 167cm의 키에 건장한 최초의 광복군 여전사였다. 평안북도 의주군 선천읍, 신정숙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선생의 집안은 독립군 집안이었다. 조부가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아 부친 신도진 역시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소학교를 마치고 선생은 보성여중에 입학한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는 일찍이 여성 독립운동의 산실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선생은 이 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만다. 집안이 독립운동하는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그 경찰 순사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아마 미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또 기질이 있으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일본 여학생들 또 때리고 여러 차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권고 퇴학을 시켰답니다. 그녀는 19살에 중매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남편은 결혼 일주일 만에 상해로 떠났다. 1년 후 신 선생은 남편을 찾으러 상해로 향했다. 그 길에서 중국군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다시 조선의용대에 인계되는 우여곡절을 4년이나 겪어야 했다. 그 당시 그 조선의용대 하고 중국군에 이제 잡혔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는 그 일본인들이 거의 한 80%, 조선인이 이제 나머지라 그 모든 체육 활동이라든지 또 어떤 배급, 지급 받는 문제 모든 것이 그 일본인의 지시를 받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일본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일본어로 그들에게 한거를 하면서 그 지시를 전혀 안 받았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중국군 그 장교가 보고 어머니한테 이제 저 사람은 지식인이다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심증이 생기니까 특별 대우를 해줬답니다. 그 특별 대우는 일본의 지시를 안 받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신정숙 선생은 포로 수용소에서 당시 총상으로 상야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구 선생에게 편지를 보낸다. 신정숙의 정체를 의심한 백범은 노태준, 송면수 두 사람을 상덕에 파견하여 조사를 시켰다. 그 결과 신봉빈, 즉 신정숙은 포로 수용소에서 극단으로 1인의 지휘와 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유창한 일호로 1인에 대해 극렬하게 저항한 것을 알게 된다. 신정숙 선생은 이렇게 백범과 인연을 맺었다.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처음엔 의심을 하시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독립운동 집안이니까 네가 골수 독립운동 집안의 자제로서 네가 일제에 무력한 걸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한테 어떤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중국 중앙군에 간부반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유격 교육을 받으셨죠. 신정숙 선생은 중국군 특별간부훈련단에서 유격 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국을 잃고 남의 나라 군대의 지휘 아래서 받는 훈련이 달가울 리 없었다. 중국군들이 이 한인을 갖다 조선인을 갖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포로 수용소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중국군 장교가 어머니 보고 망국노라 그랬대요. 나라가 망하게 만든 노예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분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국군 장교를 때리셔서 3일간 그 영창신세도 졌다고 감옥도 가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광복군이 창설된다. 백범은 신정숙에게 광복군 회계조정의 임무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지시했다. 회계조장은 부대의 격리와 물품 출납을 책임지는 사람. 하지만 모든 광복군 전투에도 예외 없이 참여했다. 이런 신정숙에게 백범이 친필로 써준 한혼. 전장에서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혼이 되라는 일종의 전투 격려문이었다. 그 어머님하고 어머님 외에 이제 동지 몇 분이 일본군하고 어떻게 교전이 돼가지고 교전 중에 피신한 데가 그 강가에 배를 세우는 데라는데 배들이 쭉 있었는데 그 한 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본군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거기다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살 때죠. 저를 갖다 이제 아버지한테 던져주면서 자식은 아버지가 키워야 된다 하면서 기관총을 들고 쏘면서 막 쫓아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활로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분들도 다 살아났다 하는 걸 갖다 강화에 계시던 그 신희철 선생님이신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너희 어머님을 여장군이라고 불렀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1945년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광복군은 세조로 나뉘어서 고구로 돌아오는데 신정숙 선생은 부산항으로 귀국한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귀국하자마자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미 군정이 그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맞이한 것이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신정숙 선생을 괴롭혔다. 해방이 돼서 이제 귀국할 때 백범 선생을 의시해서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군정에서 정부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선 원천적으로 어떤 그 입지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 세력들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입지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 당하시면서 이분들의 정말로 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고 6.25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전쟁 와중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인민군들한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이제 후손분들 역시 일제 치하에서 일제히 탄압 감시를 받으면서 뭐 일체 경제 활동이라고 것은 할 수가 없었고 또 신식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가사는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다 가지고 가셔서 탕진되셨고 그렇다면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신식 교육도 받지도 못했지 뭐 돈도 없지 해서 마땅한 취직 자리 하나 뭐 찾을 수 없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편에서 좀 경제적으로 험난한 길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다. 광복군을 이끌었던 철기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신정숙을 비롯한 민족 청년 단원들은 반대했다. 우리 동지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날 기회마저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했지. 그러나 대통령이 잡아서 실어 갔어. 몇 달 안 돼 잘라버린 거 아니야? 한국전쟁 직후 신정숙 선생은 대전에 자리를 잡았다. 선생이 자리 잡은 곳은 대전 홍도동. 이곳에 고려산업사라는 공장을 차린다. 보리쌀과 콩을 주 원료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어 군납을 하는 공장이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도 그 시절만큼은 신정숙 선생에게 있어 가장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6.25 전란을 전후하여 도와준 고아들 20여 명이 지금은 군의 간부, 실업계, 정계의 중견 인물로 진출했으며 부진한 영업에도 불구하고 1명의 대학생과 2명의 고교생에게 학비를 일체 부담하고 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당시 선생의 후원을 받아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던 김두경 씨를 만났다. 그 당시 이제 역시 시골에서 자라서 대전이라고 하는 그래도 도회지에 유학을 온 탓으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시골보다는 좀 더 그래도 발전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와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신정숙 여사하고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가정교사라는 직함보다는 하나의 그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일이 더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늦게라도 들어올 때라든가 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좀 머무르게 될 경우라도 꼭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말이지.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12시 임박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언제든지 그 하루 종일 공장 관계 또 종업원들 문제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참 주무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저를 잘 뭐 지도라고 할까 아껴주시는 관계로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또 물들지 않고 성장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정숙 선생은 어머니였다. 남몰래 남을 돕는 성품 탓에 누구를 후원하는지는 김두경 씨도 몰랐다. 선생의 후덕한 마음 씀씀이는 공장 직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그 정이 많으신 분이라 구석구석 또 개개인 사정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살피고 또 들어주어 가면서 그 사람 관리를 하는데 하여간 무슨 끈끈한 정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공장의 종업원대 사장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장유라고 하는 공장이 말하자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기 때문에 그 원료가 콩과 보리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시절에 사람들이 장을 만들면서 또 그것도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보시고도 못 본 채, 또 못 보고도 본 채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고 잘 그 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잘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 깊은 정, 또 깊은 마음 그 뜻을 이제서야 겨우 조금 터득할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한 300~400마리씩 항상 키웠어요. 어머니가 한쪽에다. 그래서 그 닭죽을 써주고 닭이 조림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분들한테 주시고 그런 걸 이제 자주 봤죠. 저도 같이 얻어 먹고. (1969년) 부도로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신정숙 선생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옛날 공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선생은 공장을 그만두고 용전동에서 30년을 살았다. 공장을 그만뒀지만 선생은 쉬는 법이 없었다. 동네의 웬만한 민원은 모두 해결했는데 이웃 사람들은 이런 선생을 통장이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하여튼 조금 이상스럽게 경찰서 같은 데 걸리면요. 아까 사정을 하네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취직 못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이봉학 시장님한테 가서 그때는 이제 뭐 시험 안 치고 들어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면으로 할 땐 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취직도 시켜주고 그냥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참말이지 뭐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못지않은 일을 뭐든지 걸리면 했고 또 고안이 있다 금씩 가서 당신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나오고 참 그랬어요. 그런 걸 내가 수차례 봤죠. 선생의 관심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내 청춘은 거기서 다 희생했고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생활 못 해봤고 자식을 떼놓고 그게 좀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지키느라고 적어나마도 애는 썼는데 해방돼 와서 지금 수십 년 동안에 뭔가가 좀 잘 되고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잘 되고 싶었으면 했는데 지금 나이가 75살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못 보고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2세들이 대한민국이 뭔지 8.25가 뭔지 우리가 해방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남북이 어째 분단이 되는지 이거 하나 모르고 있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2세들에게 다소나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권고 속에서 36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알고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대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각성해야 되겠다는 거 그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죽는다 하더라도 한이 되지 않겠나 싶지요. 1997년 선생은 당뇨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유품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다. 50여 년 세월 간직한 백범이 준 금목걸이였다. (1997년 10월 8일) 선생은 조국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가파산자락에 몸을 눕혔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내가 지금 어디 섰냐? 내 땅에 섰다. 대한민국 국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지금 가지고 살지 않냐? 응? 그러니 내가 대한민국의 피를 받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 나라가 굳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너희들의 어깨 속에 있다. 내 마음의 정신 상태 모든 것을 시정해야겠다는 거 이거 절실히 느끼고 있고 권고합니다. 죽어서도 대한민국의 혼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생. 그는 젊어서는 청춘과 가족 대신 조국을 등에 지고 수없이 사선을 넘었고 비록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죽어서는 자신의 썩은 몸이 남아 후학들의 연구 재료로 주고자 했다. 신정숙 선생. 그는 한 시대를 살다간 진정한 대한민국의 혼이었다. 일발사 일발사. 지난 5월 28일 대전 현충원에서 합동 안장식이 열렸다.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 성시춘 할머니. 이날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로 현충원에 왔다. 시아버지 고 이태훈 지사를 할머니의 오랜 노력으로 현충원에 모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38년. 성시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뤄야 할 사명처럼 매달려왔던 일이다. 마음의 짐 하나를 이제야 내려놓는데. 기쁩니다. 이렇게 모시고 나니까 이제 참 제가 보내드릴 대로 보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에서 며느리로 조용히 흘러온 조국에 거기에 숨은 사연은 뭘까? 초록이 짙어지는 5월의 하순. 천안 성성동에 사는 성시춘 할머니의 일상은 오늘도 여유롭다. 이제 막 80을 넘어선 나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온 세월이다. 그래도 할머니가 자전거 페달을 돌리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내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천안의 목천.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1시간 반 동안을 가야 하는 먼 길이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6년 동안을 빠짐없이 오고 갔다.
할머니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자원봉사자다. 그곳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던 할머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던 할머니에게 알맞은 일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일단 바쁘신데 그냥 이렇게 보시라고. 할머니는 독립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주로 전시물을 설명하고 일제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해준다. 그분들이 전부 경기도 양주로 모인 게 10,000명 이상이 모였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였으니까 단체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월 속에 점점 묻혀가는 역사가 아쉬워 할머니의 목소리엔 늘 힘이 들어간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 무심했던 사람들이 할머니의 설명 덕분에 한 번 더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원래 독립기념관 같은 데를 오면 이런 거 있어도 설렁설렁 보고 지나가고 설명도 안 보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런 것도 오래 보고 할 수 있고 할머니 설명 들으니까 이해도 잘 가서 좋아요. 젊은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할머니. 어린 관람객에는 더 없는 안성맞춤 해설사다. 여기 관람객들을 되도록이면은 한 가지라도 더 좀 말하자면 독립정신이라고 할까 하던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설을 하려고 애쓰는 분. 할머니가 틈만 나면 자주 찾는 곳은 자료실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와 자료가 잘 정리돼 있다. 책을 펴놓고 늘 꼼꼼하게 보는 할머니. 한 글자 한 글자 찾는 자료를 놓칠세라 집중해서 책을 훑는다. 대체 뭘 찾으시는 걸까? 할머니가 보시는 건 주로 한 독립운동가의 기록. 그 주인공은 바로 할머니의 시아버지인 이태훈 선생이다. 자칫 세월 속에 흐르고 묻힐까 봐 모래밭에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그분의 기록을 찾아온 게 벌써 6년째다. 아직 찾아드리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대한독립단의 검찰장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가 많지 않고요. 또 찾은 것도 독에 좀 있는데 그게 아직 저쪽에서 저 보훈청에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있나 하고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태훈 지사. 대한독립군의 검찰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로 군자금을 모아 독립군에게 조달하는 일을 맡았었다. 군자금을 가지러 이제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서 오셨는데 그게 아마 스파이에서 샜던가 봐요. 그래 저쪽에 이제 헌병들이 쭉 있더래요. 그러니 이제 뭐 저쪽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교전이 안 벌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총을 잘 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헌병 셋을 죽이고 얼른 물로 뛰어들어서 다시 만주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압록강을 수도 없이 건너다니셨던 시아버지가 수영을 잘했던 건 당연지사. 가족들이 모이면 그 때문에 생긴 일화를 곧잘 이야기하곤 한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할머니의 아들도 할아버지를 또렷이 기억하는데 그 동네에 있던 저수지에서 그 어떤 분이 투신을 하셨는데 그 젊은 총각들이 그거를 건지려고 하다가 못 건지고 72살인가 그때 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께서 거기 그 저수지에 들어가셔서 딱 2번 만에 그 젊은 여자분 빠져
돌아가신 분을 건져내오시더라고요. 이태훈 선생은 조선 왕실의 일가였는데 종친회를 빙자해서 의친왕과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의친왕이 배일 정신의 지조를 지켰던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의친왕이 내어주는 군자금을 독립군에게 전달하고 일본 헌병을 암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독립투사였다. 독을 참 잘 쓰셨어요.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집에 그 쥐가 많이 들어오네요. 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할아버지 서랍에서 이상한 돌 같은 거 몇 개를 꺼내셔서 이렇게 그 칼로 갈아가지고 그거를 쥐약에다가 이렇게 그 밥에다가 이렇게 타서 주면 그 다음날 영락없이 그 쥐들이 죽어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면서 또 뭐가 나냐면은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를 하려면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독을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었고 또 그 신문에 지난번에 어머님이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그 제가 얼뜻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할아버님이 아마 그 만주 쪽에서 다시 그 한국 쪽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그 아마 그 열차 안에서 그 일본 헌병 2명이랑 헌병 장교라고 하더라고요. 장교 2명이랑 같이 그 아마 술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본 헌병 장교들이랑 같이 친분을 나타내면서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오시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다가 서울역 거의 도착 무렵에 그 헌병 2명이 독살을 당했어요. 그게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박도명이라고 한다라는 게 동아일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할아버지의 가명 중에서 지금 문헌에 보면은 도명이란 이름을 쓰셨다는 그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 이것도 할아버지가 하신 일 같다. 이태훈 선생이 독립운동할 당시 유일한 유품으로 남아있는 태극기. 누렇게 변해버려 이미 흘러버린 세월을 말해준다. 선생은 이 태극기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독립의지를 불살랐을까.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산속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부르시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 가만 있어봐라. 그 외국곡에다가 아마 그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화려강산 동반도는 우리 기상일세 품질 좋은 당군자소. 오늘 할머니는 하얀 소복을 차려입으셨다. 시아버지 이태훈 선생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었어요. 그러나 또 당신 제가 안 찾아드리면은 영영 묻히니까 제가 찾은 것이 어쩌면 잘한 일 같기도 하고 또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걸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태훈 선생은 살아생전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하셨고 광복회 활동도 하지 않으셨다. 선생의 개인 독립운동사는 본인의 의지로 거의 묻혀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인 성시춘 할머니가 그동안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등록하고 현충원에 모시려고 애를 써온 것이다. 일발 쏴. 일발 쏴. 일발 쏴. 이태훈 선생은 살아계실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다. 한 번은 신문사 기자가 이태훈 선생을 취재하러 왔었는데
선생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호통을 쳐서 보낸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 오늘 이태훈 선생과 부인 장하김 여사가 함께 현충원에 안장된다. 독립군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할머니의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같은 여자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사지로 떠난 남편을 그리며 젊은 안악으로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시어머니. 며느리인 성시춘 할머니를 앉혀놓고 험한 세월을 종종 이야기하곤 하셨다. 저승에서나마 늘 함께 계시라는 바람으로 이번에 합장을 결정했다. 일본 헌병들이 수시로 찾아와 아내인 장하김 여사를 괴롭혔다. 그 후유증으로 장하김 여사는 죽는 날까지 불안증에 시달리는 등 안타까운 삶을 사셨다. 할머니가 그 새댁 시절부터 그 주무시고 계시면 그냥 밤에 그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할머니를 끌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인 모양이에요. 네 남편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어디 숨겨뒀지 하면서 아마 갖은 고문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모시고 나니까 이제 참 제가 보내드릴 대로 보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쁩니다. 독립기념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독립운동 증거 자료를 모았던 할머니. 마침 서대전 형무소에 6개월간 수감되셨다는 서류를 찾아내 대통령 포상을 안겨드렸다. 돌아가신 지 꼭 32년 만에 이태훈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린 것이다. 시아버지가 대한독립단의 검찰장을 지냈다는 자료. 평양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판결문을 찾지 못해서 시아버지의 치열한 행적을 좀 더 입증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는 못내 아쉽다. 이왕이면 건국 훈장의 격을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부채감 사이에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서 할까 하는 마음이 할머니를 부추겼다. 꽃처럼 활짝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 그래도 한때는 다른 누구보다 화려하게 피었었다는 흔적만은 남겨드리고 싶었다.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 할머니에겐 아쉬움으로 남았고 자손들에게는 숙제로 남았다. 저희 할아버님이 하신 일이 현대판 제임스 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그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해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결코 드러날 수가 없죠. 드러났다면은 이미 잡히셨을 테니까. 헌병셋을 죽이고 얼른 물로 뛰어들어서 다시 만주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야중에 들으니까 벌써 재판으로 사형 언도가 내렸더래요. 그래 야중에 그걸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찾으려면은 일본의 육군성이나 뭐 대장성이라든가요. 육군 대장성. 예, 거기에 가야지만 하는데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허락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야 그걸 찾을까 말까인데 저희야 힘이 그렇게 없어서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제 해방되면은 쟤들이 찾아야 되겠죠. 해방은 이미 됐어요. 아니 남북 통일이 돼야 그거를 아마 찾을 수 있을지. (1984년)
40년 가까이 살았던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천안으로 이사 온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조용히 살자고 약속했던 남편은 천안으로 온 이듬해 야속하게 세상을 떠났다. 일남 3녀의 자식들도 모두 출가해 지금은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신다. 집 주변의 밭일은 할머니 차지가 됐는데 팔순을 넘으면서 일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시아버지의 덕분인 것 같다. 시아버지를 엄하셨지만 잔정이 많았던 분으로 추억하는 할머니.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애로운 분이셨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제가 출산할 때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아마 한 일주일 산후조리 시키면 아마 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달을 꼼짝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방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까지는 무거운 거를 들면 안 된다고 시어머님한테 일러서 절대로 무거운 걸 못 들게 하셨거든요. 여기 배 파냈나 봐. 손 좀 넣어봐요. 파냈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이름이 뭐야? 모고. 모고는 여기 쳐요. 어디 쳐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했어. 가족 단위로 관람을 오면 할머니는 전심을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못내 가슴 아프기 때문인데. 시아버지를 통해 뼈아픈 역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할머니도 일제 치하에서 학교를 다녔다. 남의 나라 말과 글을 손바닥 맞아가며 배웠던 압박과 서름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다. 할머니는 그 경험을 되살려 후세에 조국애를 심어주고 싶어 독립기념관을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거예요. 집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요,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신도 못 신고 맨발로. 그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는데 야중에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저기서 면사무소에서 면석이 하고 순사가 와서 잡으러 와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독부 아니에요. 총독부라 그러면 그 악랄한 정치를 편 그 본산지니까요. 착잡하죠. 성시춘 할머니가 이번엔 무슨 일로 대학교를 찾은 걸까?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 평생교육원에서 일본어를 배운다. 독립기념관엔 일본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할머니. 일본어를 배운 지도 벌써 60년이 지나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어느 날 북해도에서 애들이 왔는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보냈는데 조금 있다 쫓아오더니 할머니 지금도 일본 사람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같은 아이들은 아직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희 조상님들은 아직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했더니 얘들이 막 붙잡고 울어요. 그래서 그때 역시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거를 듣고 아마 감회가 새로워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할머니의 이런 순수한 열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잔잔한 감동을 준다.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쭉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 역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요즘에 한국이 또 한류 현상이 나고 한류의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관을 이렇게 할 때 큰 몫을 담당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애국심도 저절로 생긴다는 할머니의 믿음. 시아버지 이태훈 선생의 등 뒤에서 배운 것이다. 나라가 해방되자 이태훈 선생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셨다. 계몽운동에 앞장섰는데 국민이 깨우쳐야 나라의 힘이 강해진다고 늘 강조하셨다. 나보다는 나라를 먼저 걱정했던 뜨거운 애국심을 후손들은 잊지 못한다. 서울역에서 할아버님 여기 직산에 사셨거든요. 천안역까지 역마다 무궁화를 심어 놓으셨어요. 다니시면서 그 뜰에다 무궁화 묘목을 쭉 이렇게 꽂아 놓고 이제 키우시다가 그거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각 역마다 다니시면서 무궁화를 갖다 여기 있으면 그 앞에 꽃밭들이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럼 거기다가 다 무궁화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제가 한 2번 따라가서 같이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복이 되자마자 다시 분단된 나라. 아픈 역사도 역사지만 당시의 상처가 기념관의 전시물처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다. 몸과 마음을 내던진 빛나는 존재가 있어 우리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에게서 며느리에게로 흘러온 뜨거운 조국에 시아버지의 잃어버린 과거가 통일과 함께 돌아오기를, 우리나라가 완전한 역사로 다시 흐르기를 할머니는 간절히 소망한다. 우선 이산 가족들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의 못 찾은 거를 찾아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기쁘지요. 빨리 통일이 돼서 모든 거를 해서 아버님을 원래 자리를 찾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참 그것이 소원인데 빨리빨리 통일이 되도록 빌겠습니다.